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나오셨다. 아, 박찬호 감독님. 나오셨어요. 네,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하면 시작하면 시작할까요?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입추에 여지없이 서울국제도서관. 와, 인기가 엄청나구나. 진행을 맡은 문학창단 와, secretary라고 합니다. 사람 엄청 많아. 네. 뭐 당연히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우선 거기 해외 팝스타가 공항에 내리면 보이는 풍경 같은 거 지금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앞에 40명 안에 드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이분들 예매 성공 대단하네. 올해 운이 이걸로 끝이 아니시겠어요. 놀랍다, 놀라워. 자,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책 시장이 도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 보니까 하나만. 한번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박찬호 감독님 여전히 인기는 상당하시네. 열심히 책을 만들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고 믿음 구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영화를 후반 작업 중인데 어쩔 수가 없다잖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개봉 대기 중인 신작의 영화음악 작업 때문에 내일 런던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루 전날 오늘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뒤에? 잘 안 들리세요? 마이크를 지금 들리세요? 지금도 안 들리세요? 마이크가 좀 작지 않나? 작은 거. 작아. 마이크를 여기 완전히 턱에 감독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볼륨을 올릴 수는 없나요? 작아. 크게 나와야 돼. 네, 더 크게 얘기해 볼게요. 잘. 제가 어제 직후쯤 생각을 하나 했는데 오늘 감독님한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뭐 자기소개 하실 일이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자기소개. 네. 제가 진짜 하려고요. 그래서 감독님 혹시 네. 자기소개를 짧게 하라고 하시면 아마 영화 만드는 박찬욱입니다 이러실 것 같는데 거기에 한 줄만 더 보탠다면 당연히 사진 작가죠. 사진 작가. 의료문화사에서 사진집도 몇 건, 그리고 개인전도 여러 건, 그런, 제 또 다른 직업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는,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더 이상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흥행 성적이 점점 나빠져서 아무도 투자를 해주겠다는 데가 없으면 그만두잖아요. 물론 뭐 저기 단편 영화도 만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돈 없으면 못하는 일이고 사진가가 좀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걸어다닐 수 있는 한은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님하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일종의 뭐 인터뷰, 대담을 하는 건 이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 거는 스토커를 만드신 직후에 12년쯤 전에 제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가씨 개봉 이후에 아가씨 아카이브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글을 실어가지고 같이 또 한번 뵀었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사실 그 사이에 한 번 더 뵀었어야 했었어요. 뭐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헤어질 결심 개봉하고 나서는 못 뵀어요.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그 영화에 열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감독님을 만날 일이 있어야지 제가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나감 없으면 잘 못 쓰니까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했어.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꽤 큰 기업의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메일을 주셔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다. 영화관에도 몇 번씩 지금 갔다 왔다. 당신이 글을 좀 써라. 지금 제가 육아 2년 차라 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강연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임원들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그때 알게 됐죠. 네. 나중에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글을 꼭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네. 자, 강연을 했습니다. 네. 자, 감독님, 근황을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3일부터 올 6월 3일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무거운 질문이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이병헌 그리고 박희순 이 두 배우와 수십 명의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상장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밤중에 우리 스크립터가 그런 대형 발표 뉴스를 저한테 말해서 저도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어린 친구가 또 가짜 뉴스에 속았구나, 맡겼구나. 그래서 야 정신 차려 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을 한참 하고 있어야 될 스태프들이 다 동작을 멈추고 다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잠시 멍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라고 확인한 다음에는 이게 서울이 뭐 공제되는 이게 어떡하나. 이거 좀 세워놓으면 안 돼요? 집에 갈 수 있나. 뭐 여러 완전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집이 됐어요. 파주거든요. 파주 북한하고 가까워요.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건 보면 북한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또 무슨 북한과의 뭐가 또 이야기가 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막 들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들도 뭐 연기를 하려면 배우야말로 정말 그 감정에 몰입이 필요한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연기를 하나 그런 이제 의논도 하고 어떻게 결국 이제 찍기도 한 분량은 다 찍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의도 갔죠. 촬영 없는 날. 그래서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와이프와 같이. 그리고 노을 지는 그 강변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교통 통제해서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데 그 여의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모두 막 끌어안고 한동안 계셨구나. 그래. 울고 그랬죠. 네. 그런 경험이 참 생생하게 납니다. 촬영 중에 또 겪으셔서 더 피해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자, 도서전에서 감독님을 뵙기로 하고 나서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도서전이고 또 주제가 이들 구석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원작과 영화 그 사이에서 하는 일을 각색이라고 하잖아요. 각색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각색이라는 거는 다 아시는 대로 영어로는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어답션, 어답트라는 단어는 또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입양하다, 채택하다. 생각해보니까 각색은 어답트하고 어댑트 둘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그걸 바꾸는 것이, 바꾸고 적응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원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하실 때 하고 원작이 있을 때, 뮤에서 시작하실 때의 차이가 뭘까? 간단하게 한번 앞에 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뮤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을 해도 어떤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신문기사 같은 그런 것이든 아니면 제가 헤어진 결심을 쓸 때 그랬듯이 어떤 노래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든 출발점은 그 마련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잘 바꿔서 꽃이 피우느냐의 과정이 좀 다를 뿐인데 그래도 원작이 있으면 한결 좀 마음이 편한 건 있죠. 믿음 구석이 있죠. 정말 마치 여행을 갈 때요, 어떤 사람은 뭐 런던을 간다, 그럼 런던에 그냥 무작정 가고 본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뭐 대형 박물관을 가고 뭐 밥은 어디서 먹고 이런 걸 다 짜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여행의 즐거움은 각기 다르면서도 각각의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원작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미리 예약도 하고 동선 다 짜고 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여행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짠다고 짜도 막상 가보면 막 변수가 생기잖아요. 다른 데 가보고 싶기도 하고 뭐 피곤해서 뭐 생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작을 들고 각색을 시작해도 결국 완성해놓고 보면 좀 정말 애초 예상과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결과를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행 비유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각색이 주제라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역사상 최고의 각색은 무엇이냐 이렇게 쳐봤더니 여러 영화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샤이닝, 샤이닝하고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던 건 조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후보들을 보면서 이 눈치를 좀 챘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구나. 각색의 유형은 조스형과 샤이닝형이 있구나. 왜냐하면 조스형은 원작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을 번듯하게 만들어내는 게 한 가지 유형의 각색이고, 또 하나는 되게 유명한 거를 그만큼 잘 또 각색해내서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겠죠. 원작이 유명하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지만 또 많은 비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안 유명한 거는 그런 적지만 주목 효과는 또 떨어지니까 그런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보면 역사상 최고의 각색의 결과물은 뭘까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답이 저도 좀 궁금한데 뭘까요? 정말 너무 많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말씀드리자면 오슨 웰즈의 셰익스피어 각색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폴란스키 감독이 역시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만든 그 작품,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또 맥베스를 원작으로 해서 아예 그 제목도 다른 그런 사극, 일본 사극을 만든 적이 있죠.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역시 오션 웰즈가 그 카프카, 심판.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는 건 참 그 엄두를 내기 힘든 그런 도전일 텐데, 그걸 너무 잘 해냈어요. 그거 기억났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는 감독과 제작자와 작가 그리고 원작자 이 네 사람이 하나로 팀을 물론 원작자는 이제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팀을 이루어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머천트라는 제작자와 아이보리,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영국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엔 포스터라는 영국 소설가와 그리고 이제 이걸 각색한 사람이 루스 파울라 자발라라는 조금 어려운 인도계 여성인데요. 그분이 이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내 이름이 하나의 영화의 크레딧에 올라가는 그런 작품이 이제 전망 좋은 방, 파워젠 그리고 짜방짜방.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세 너무 편이 너무 잘. 저희 무슨 인도로 잘 가는 안 길이 바로 앞인데 데이지 그리고 이제 이엔 포스터가 아니고 헨리 제임스의 원작을 갖고 또 이 세 사람이 한 작품들이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그 리메이크 오브 그 안소니 퍼킨스 나온 그 영화. 그거는 가지오 이시구로의 원작이죠. 그 작품까지 이렇게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과 루스 자발라라는 이 각색 작가 이 팀이 만들어낸 영어로 쓰여진 그 문학 작품의 각색들이 정말 그 작품을 과격하게 수정하지 않으면서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영상으로 대사로 너무나 아름답게 우아하게 표현해낸 최고의 그 협업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색팀이라는 개념을 또 생각해보거든요. 감독님 대답 제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거장들이 한 번쯤은 가지는 야심이 그 셰익스피어 각색으로 같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특히 맥베스는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맥베스 하고 싶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걸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조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괜히 섣불리 만들었다가 항상 이제 이름이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이제 맥베스의 영상화 누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후진 건 박찬욱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겁이 많이 나고 햄릿도 참 좋아하는데 햄릿은 너무 그렇고 근데 로렌스 올리비에 작품도 있고 영화가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아가씨 영화 다 저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엄두가 안 납니다. 맞아요. 감독님 방금 그 각색팀 말씀하시면서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우아하게 영상화를 할 수 있게 해줬다 하셨는데 그 좋은 각색의 유형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프랑 충실함, 원작이 충실하면서도 똑같이 베끼지는 않은 어떤 것 그게 한 가지고 루즈하게 그냥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새롭게 다른 하나가 레디컬한 박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루즈하고 레디컬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루즈는 양적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가져오진 않지만 일부분을 가져옵니다. 자유롭게 첨가한다 이런 것 같고 레디컬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주 작은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매우 강력한 수정일 때
심지어 원작을 배반하는 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그럴 때 레디크라는 걸 쓰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의 각색 사례들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식으로 배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시네필 출신이시고 아주 유명한 독서광이신데 영화를 만드시기 전에 이런 문학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이건 내가 언젠가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눈독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감독님의 데뷔작도 그렇고 데뷔작이 죄송하지만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작품도 또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다시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문득 들여놨던 작품들을 하지 않으셨나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간단하죠.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 예를 들면 그 조셉 콘라드 그 하트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뭐 신년 뭐라고 심장이라고 번역되는 그 작품이 제일 하고 싶었는데 그건 뭐 당시 제 한국에서 저 데뷔 감독이나 또 한 편 실패한 두 번째 영화 만든 감독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영화가 아니죠. 그거는 저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나 가능한 그런 원작 소설이죠. 그래서 안 돼. 그 꿈도 꿀 수가 없었고 한국 작품 중에서는 제가 언제나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 관천수길 또 토지 뭐 이런 소설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것을 영화로 만들기에는 뭐 내용도 방대할 토지는 방대하고 관천수길도 사실 얘기가 많죠. 영화로 적당하지도 않고 또 상업적이라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젊은 마음에 감독이 되려면 자기 스토리는 자기가 써야 한다라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뭐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예상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직접 쓰셔야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JSA가 2000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원작이 있는 감독님의 영화였습니다. 이 책이 그 23년에 복간이 됐어요. 네, 복간이 됐을 때 감독님이 거기에다가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 소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찌 되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영화가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셨지만 그 원작이 감독님께 고마움을 표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원작 DNZ라는 작품인데 원작을 읽으신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감독님 영화를 보고 원작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영화를 뭔가 이렇게 삼키쳐 버렸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원작자인 박상현 작가님하고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뭐, 박상현 작가는 이 소설을 낸 다음에 방송 작가도 영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선덕의 왕, 뿌리 깊은 나무, 그 밖에 유명한 작품들, 육룡이 나르샤 이런 작품들 엄청난 히트 작품들을 계속 쓰고 있는 아주 인류 제일 몸값이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첫 소설의 상업적 실패가 그에게는 거대한 상업적 행운을 안겨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다시는 소설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바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 세대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전 영화 3인조가 전 영화죠. 두 번째 영화 3인조가 서울 관객 죄송합니다. 3만 명. 이 JSA가 그 당시 200만이 넘었었어요. 지금은 뭐 1000만이 넘는 시대니까 체감이 다르시겠지만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이만한 성공은 원작의 뼈대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감독님의 각색 힘이라고? 예, 그 JSA는 거의 600만 가까이 했어요. 예, 제가 그 이후로 많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만큼 흥행한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뭐랄까 대담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바탕이 돼준 소중한 작품이고. 근데 직원이 뭐 뭐그 질문에 답변하자면 둘 다라고 막히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작이 굉장히 좋은 소재를 제시를 해줬고 제가 각색을 많이 했지만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관객이 북한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으로 묘사하는 이런 것이 지금 뭐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재 그리고 그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 그리고 이 JSA라는 그 특별한 공간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좋은 일거리를 제시한 덕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수정을 했지만 그 수사를 담당한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남자들 신문하러 다니면서 무시당하고 그런 하나의 또 레이어 수사 과정에서 남북한의 그 체제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격을 더 만들 수 있어서 그 점은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각색에 하는 요소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북한군 장병 연애도 아니죠. 근데 이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인간적으로 형상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JSA 이후로는 퐁당퐁당에 가깝게 원작 각색도 한번 하셨다가 오리지널도 하셨다 이렇게 작업을 해보셨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아주 인상 깊게 읽으신 뒤에 이 작품 참 좋다 이렇게 끝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망까지 가는 경우 이게 다를 거잖아요. 어떤 점이 후자로 가게 하는지 그 핵심이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다 작품마다 다 다른 것 같고요. 어떤 작품은 캐릭터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뭐 이야기, 내러티브에서 오기도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각색 작품이 전혀 아니지만 헤어지 결심이라는 영화는 제가 마르틴 베크 시리즈라는 스웨덴 범죄 소설의 그 캐릭터를 관해서 그 소설 그게 10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그게 한 권에 마지막 한 챕터만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한 챕터는 그대로 가져올 거라서 이걸 원작을 또 한꺼번에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점점점 얘기가 반대로 가더니 나중에 그 한 챕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판권을 안 사고 되게 됐죠. 그 돈이 절약됐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올드보이는 저기 만화인데 이것은 뭐 감금 시설에 아무도 모르게 납치돼서 감금된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또이저 테레스 락겐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가려봤는데 밑줄처럼 것들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인데 너무 제가 그냥 막 꽂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뽕메프 페달은 산책을 할 만한 장소는 아니다. 몇 분 빨리 가느라고 그 길을 지날 뿐이다. 뭐 이런 말. 별거 아닌데 그 눅눅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골목길 같은 곳에 가게들이 안쪽에 있다. 이런 설정인데요. 거기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지름길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지나가는 뿐이다. 그런 곳에서 이제 거기에 터전을 잡고 들어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어떤 젊은 여성, 그의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런 요소들 몇 가지 사소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 또 이 소설 보면은 그 주인공, 제가 만든 영화 이름은 신하균 씨가 연기한 박쥐라는 영화, 신하균 씨가 연기한 세 주인공 중 한 명인데, 이 소설에서는 로란이라는 사람인데, 로란이 아주 형편없는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한심해서, 그리고 참을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 배우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때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예술적인 허영심조차도 없어서, 예술가가 그러니까 예술가라면 갖춰야 할, 당연히 가져야 할 예술적인 허영심마저도 없어서 그림을 때려쳤는데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았다라는 묘사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유령도 보고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점점 미쳐가요. 피폐해지고 미쳐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림을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 그림이 정말 훌륭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겁쟁이가 되어서 그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져서 정신과의 상태, 침란 상태에 들어가면서 예술적인 천재가 가능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제 영화 박쥐에는 아쉽게도 못 들어갔지만, 이런 것을 영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또 하나 배웠는데, 어떤 장면이 막 그려지는 부분, 한 문장이라고, 그런 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한 캐릭터의 씨앗이 되면 어떤 설명 하나, 뭐 이런 것도, 보통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은 잘 쓴 문장, 아포리즘 스타일 이런 문장이 좀 위주로 많이 쓰는데, 별로 이렇게 그런 아닌 문장의 위주로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감독이 영화 진도를 좀 나가셨는데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올드보이입니다. 2003년 영화인데, 저는 올드보이는 정말 창조적인 각색의 역사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핵심 설정, 원작 말고 영화의 핵심 설정이 되는 그게 바로 각색의 결과물이고,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각색의 포인트를 감독님께서 화장실에서 그것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 걸리는 이 일을 보실 때 순간적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라고 전설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 각색 포인트를 빼면 애초의 원작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각색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그 원작이 뭐 때문이었을까가 궁금했는데 아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정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 원작에서 제가 좋았던 것이 바로 누군가 납치된다. 근데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에 갇혔는데 감정도 있는데 왜 나를 여기에 넣었는지 모르고 더 최악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과연 나갈 수 있지나 한지 이런 것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 점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러니까 보통 감옥에 갇혀서 뭐 탈옥을 한다거나 형기를 마치고 나온다든가 그런 영화는 많지만 이런 설정은 없었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잘 축약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뭐 어떻게 내 미래가 갈지, 언제 죽을지, 물론 죽는다는 건 알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점이 저는 너무 다른 거 다 그 결말 부분, 뭐 왜 그런 범행을 빌런이 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감옥 감금방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허락되는 외부와의 그 채널이 일방향 한 방향이지만 TV를 보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보통 TV 바보 상자 그런 거 쓰고 TV 책 안 읽고 TV만 보면 바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많은 시대에 TV로도 뭐가 돼도 될 수 있겠다. TV만 보고도 이것이 좀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TV로만 뭣도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진다. 이 오대수라는 사람이 제가 원작보다도 좀 더 망나니 같은 한심한 인간으로 시작을 시켰고, 그래서 이런 범죄 대상이 되어서 감금방에 들어가서 TV밖에 못 보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누가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고 그런 처절한 반성, 본의 아니게 하는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TV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역시 우리 인생에 대한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지 않는다면, 미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주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원작은 매력이 없다고 한 말씀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활용한 그 각색의 포인트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원작에는 그 왜 가뒀는지 왜 풀어줬는지에 대한 대답을 너무 별로 설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무시를 했었는데 삶에 대한 의미로 또 읽으니까 의미가 있네요. 2009년에 박쥐 만드셨는데 방금 소개해주신 때려질 악갱이 원작입니다. 근데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원래 감독님이 때려질 악갱 자체를 영화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직접 프랑스에 가서 촬영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흡혈귀가 나오는, 뱀파이어가 나오는 영화를 또 따로 하나 만드시려고 했는데 두 개를 합쳤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프로듀서님의 제안으로 두 개를 합쳐서 한 편을 만들어 봐요. 근데 참 이 얘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들기 전에는 합쳐볼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합쳐보니까 또 되네? 이런 발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영화나 그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끼워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작품 사이에 어떤 친화성이 있었다는 건데, 합치려고 하시면서 이게 되네라는 걸 발견하신 어떤, 계기나 대목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제 프로듀서가 이제 나중에 최동원 감독의 부인이자 최동원 감독 영화의 제작자가 되는 안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친구하고도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작품을 뭘 할지, 그게 중에 뭘 할지, 그래서 할게. 그 다음에 제가 뱀파이어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 A4지 한 서너 장 정도 분량으로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줄거리를. 그것 중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안전 선수가 둘을 합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제 시놉시스, 뱀파이어 시놉시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읽었더니 뭐가 맞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순서를 바꿔서 읽었으면 또 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목에 대한 묘사가 좀 나와요. 목을 물어뜯는 그 목의 설정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막 그것이 점점점 상처가 악화되면서 그래서 목을 물어뜯는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뱀파이어 영화하고의 그 연결이 여기 있다고 판단한 거죠. 프로듀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선회해서 봤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원래 썼던 시놉시스에서 이게 그 종이 서너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해야 줄거리인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김옥빈 씨를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피를 먹여서 되살리고 하는 그 장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그 장면은 아주 거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그만큼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피가 순환한다. 키스를 통해서 피가 순환한다. 그 이미지를 초창기부터 갖고 있었고 그 장면만 유지된다면 어떤 다른 이야기, 다른 캐릭터들이 들어와도 된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중심에 놓고요. 그러면 테레스 라켄의 캐릭터들도 가져오게 됐고 물론 여기 남자 주인공이 신부는 아니지만 제가 그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줄거리에서 또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제가 그 페레즈 라켄의 그 남녀가 목을 물어 뜯을듯이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아마 이 그 작품이 연결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성 질문을 다음에 던져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생략하고 맞네요, 결국은. 네. 그리고 그 에밀 졸라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감독님 2013년에 제 팟캐스트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에밀 졸라의 소설은 내가 소설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딱 이렇게 썼을 것 같다는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서 친근감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에밀 졸라가 뭐 거장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에밀 졸라를 좋아하는 거는 감독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토록 끌어당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인간을 보는 관점이
너무 가차없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얘기죠. 어떤 그 미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악하게만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직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던 뭘 하던 간에 결국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 제시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생각, 또 감정, 심지어 감정조차도 졸라의 묘사에서는 다 이유가 설명이 되고요. 전부 논리가 서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충동이 생겼다라는 식이 아니라 왜 생겼고 그런 걸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까지 읽어야 하나 싶을 만큼 자세한 묘사들이 들어가죠. 패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전쟁을 오분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 묘사돼요. 그런 아주 정말 철저한. 그리고 테레스 라켄만 봐도 이게 초기작인데 여기만 봐도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들 이렇게 얇은 책에 그런 얘기들도 다 안 빠뜨리고 적어놓습니다. 발자크도 그런 것처럼 그런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돈, 경제력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그런 걸 아니까 그런 다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죠. 어떤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이런 거를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제르미나리 같은 소설 읽어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 읽은 졸라는 제르미나리였는데 한 광부들이 이런 불평등과 차별과 경제적 빈곤과 이런 것에 그냥 봉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착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만 묘사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또 봉기하면서 미쳐 돌아가는 그래서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파리의 국립오페라 극장에 분장실과 무대 뒤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노조 사무실 방이 제르미나 졸라 방이었어요. 그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한 묘사를 일방적으로 선하게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자들은 졸라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감독님이 테르즈라켄을 박수로 만들기 전에는 에밀 졸라라고 하면은 그냥 목로주점하고 만화 그 작품을 읽고 끝내는 그런 작가라고 할까요? 좀 발레가 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 실감으로는 박쥐의 원작으로 등록을 다시 받고 이게 에밀 졸라의 다른 소설들을 읽게 만든 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에밀 졸라의 작품들이 1년에 몇 번씩 계속 다양한 세계문학적인 브랜드에서 계속 나와요. 한 작가가 물론 많이 쓰긴 했지만 그렇게 계속 번역이 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감독님의 역할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씨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 올드보이의 각색은 제가 볼 때는 원작의 척추를 주는 각색입니다. 핵심 원리. 그 다음에 박쥐의 각색은 원작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각색. 실제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아가씨의 각색은 뭐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원작의 다리를 달아주는 다리. 두 캐릭터가 불판과 달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가장 피감을 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게 원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작도 3부 구조로 되어 있고 아가씨도 3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각색 유형 중에서 좀 메디컬한 각색이 아닌가 싶은데 원작에서는 두 캐릭터가 서로 한 번씩 소견 그 다음에 3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가씨에서는 똑같은 3부 구조지만 바꿔놨죠.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세라 워터스 작가가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리는 거는 좀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해서 묻어두었던 가능성을 감독님의 각색에서 오히려 끌어내는 게 아닌가. 다리를 달아줘서 둘이 같이 도망치게 하는 그런 각색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영화 제목을 활용하자면 아가씨는 킹거 스미스가 꾸는 꿈 이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세영 작가님이랑 각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틀자라고 딱 합의를 하셨던 그 순간 그때 맥락 분위기 이런 게 어땠을까가 궁금해요. 잘 그걸 기억 안 나네요. 그러니까 친절한 윤자 씨부터 정소영 작가와 함께 일했는데 그때는 결말도 거의 없는 채로 막 써나갔어요 그냥. 그런데 핑거스 아가씨 할 때는 미리 그 대출 스토리를 정해놓고 집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앉아서 얘기만 했죠. 커피숍 같은 데 앉아가지고 쓰지 않고. 근데 그렇게 막 얘기만 하던 시절에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초창기에 그렇게 되고요.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핑거 스미스를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끝을 모른 채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둘이 서로 속이어서 만나게 됐지만 알게 되고 서로 털어놓게 되고 그래서 둘이 연대하고 팀이 되어서 오히려 백작을 혼내주는 그런 영리한 계략을 꾸미고 탈출한다. 이런 결말이 되겠지. 그러면 좋겠다. 그때 얼마나 쾌감이 생길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이 각색에 표현이 된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정석영 작가와 함께 얘기하면서 찾아냈지만 그 방향성은 이미 독서를 책을 반을 다 읽기도 전에 3분의 2 정도 읽었을 때 그런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신 거군요. 좀 몰랐습니다. 3부에 보면 이런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였다는 걸 알고 나서 허탈한 상태로 이런 대사를 해요. 우리가 젠틀먼을 속일 수도 있었어. 젠틀먼은 아가씨에서는 백작이죠. 우리가 백작을 속일 수도 있었어. 네가 나한테 말만 해줬다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는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뒤늦게서야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발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재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박재근 아가씨에 대해서 졸라는 박재를 못 봤었지만 세라 워터스 원작자께서는 아가씨를 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다고 하셨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하죠? 영상 통화를 한 적은 있어요. 영화를 보여주고 나서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목을 바꾸라고 영화를 시나리오를 썼을 때구나.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가 각색한 걸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드렸는데 원작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랬는데 제목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얘기가 되었으니 이 제목 쓰지 말고 더 어울리는 다른 제목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게 좀 궁금했는데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그때 이제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주 다른 얘기인데 아주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킹거 스미스라는 제목을 한국 영화에 붙일 수 없었겠지만 뭐 소매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가씨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인터뷰가 있는데 가디언에서 어떤 기자가 아가씨를 봤냐 세라 워터스한테 물어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원작하고는 조금 달라서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셨는데 기자분이 세라 워터스 선생님께 단호하게 지금 관객들한테는 지금 레즈비언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 작품은 내 작품의 트루 진실한 작품이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하시는 인터뷰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리틀 드러머 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에밀 졸라만큼 원래 좋아하셨던 작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제작하실 당시에는 생각을 내셨었죠. 그 흠모해 왔던 작가의 작품을 생전에 계실 때 각색 연출하신 셈인데 설레기도 하고 또 부담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작품은 그 선택도 직접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존 르카레라는 이 분은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읽은 동서 추리문고에 전설의 동서 추리문고라고 있어요. 이게 작은 책인데요. 거기에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그분의 대표작이죠. 그것을 읽은 이후 정말 저의 최애 작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의 최고작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각자 대답을 한다면 누구는 추운 나라를 꼽을 테고 누구는 킹카 테일러 솔저 스타일을 꼽을 텐데 저는 감히 리틀 드러머 걸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혹시 그 소수의 세계에 아마 저밖에 없을 그런 팬입니다. 그리고 사적이지만 한국적으로 뭔지 모르겠네요. 오너러블 스쿨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오너러블 스쿨보이라는 작품도 정말 뛰어난 그분의 걸작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와 킹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이미 훌륭한 영화도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들 기회도 없고요. 리틀 드러머 걸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작품 다이앤 케이튼이 여자 주인공 찰리 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조지 로이 힐 감독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작품 찍고 얼마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힘들게 투병을 하면서 찍은 영화라서 그 작품이 아주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작품에 제가 이제 존 칼의 작가의 아들 둘이 제작자인데 그들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뭐 아가씨 때문인가 뭐 박쥐 때문인가 딴 영화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예, 미카엘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당연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제가 안개 노래 녹음할 때 송창식, 정훈이 선생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옆에서 본 거 못지않게 그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끌경업을 쓰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PLO,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있죠. 그 당시에는 테러 단체에 가까웠죠. 그 PLO의 높은 사람들, 아라파트 같은 사람들을 뭐 비밀리에 만난 이야기. 그 테러 집단의 본거지에 눈 가리고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들을 인터뷰한 이야기. 그래서 뭐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던 이야기. 그들이 어떤 춤을 췄는지 일어나서 춤까지 춰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술도 많이 마시고 그 노인이 그래서 아들들이 그만하시라고 그럴 만큼 흥분해서 그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줬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또 자기 작품을 영상화한 작품에 출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배우의 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장 신분을 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거짓말하고 어떤 가공의 세계를 만들고 그 가공의 세계에 논리를 쫙 세워가지고 그것이 상대한테 설득하거나 팔거나 공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중 스파이다. 그러면 적의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설득력 있게 팔아야 돼요. 근데 그 정보는 가공된 정보예요. 가짜. 이 가공된 정보를 그들이 믿어야 그들의 군사력을 뭐 약화시킨다거나 그들의 첩보세계의 그 첩보망을 파괴한다거나 하는 그런 공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적어도 그 필드 요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요원들은 배우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이 계략을 꾸미고 하는 사람들은 작가는 다름없어요. 작가나 또는 감독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존 르카의 작가 본인이 MI5에서 시작해서 MI6로 옮겨간 영국 그 정보부의 실제 요원이었던 사람이고 그 킹커트에서 솔저 스파이에 묘사됐던 그 대외 정보국의 거의 그 탑에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러시아에 고용된 스파이였다는 그 사건, 킴 필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희생자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해외 첩보망이 그 킴 필비의 그 정보 누설로 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파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스파이들이 다 교체되어야 했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작가로 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작품에 출연을 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르카레 선생을 연기 지도를 하는 그런 영상을 누려봤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코어넬 스피가 그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기 서빙하는 늙은 웨이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 시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저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은 남아있고 각색을 하는 데서도 어떤 한 씬을 직접 써주셨어요. 원작이 없는 건데 저의 각본을 읽고 나서는 이런 한 씬 정도는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써서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저 출연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때 뭐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틀 드라마 걸은 감독님도 왜 하필이면 이 작품을 골랐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리얼리티와 픽션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셨고 왜냐면 스파이 소설이라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나간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짠단 말이에요, 스파이들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 한번 해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고 일단 한번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 기억을 혹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게 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나중에 가방 바꾸러 가는 장면에서도 일단 하기로 한 걸 해야 대사가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설정은 참 좋은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틀 드라마 거를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봐가지고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대결 구도 안에서 한 젊은 여성 배우가 스파이로 활동하는 이야기인데 이 양측의 욕망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서로를 절멸시켜야 된다는 욕망.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스파이 여성은 사실은 패션처럼 팔레스타인 쪽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활동을 더더군다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스파이 활동을 해요, 결국에. 근데 이 사람의 욕망은 뭘까? 이 양쪽은 분명한데 이게 하나의 수수께끼를 갖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품의 깊이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깊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정도의 답이 작품 안에 있습니다. 같은 팀원인 남자 요원과의 사랑, 연기를 하다 정말 사랑을 된 거죠. 이 사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서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까? 자기 삶을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채우고 싶어요. 배우이기도 하고 실제 자기 서사에 대한 욕망이라고 보여주도 작품 속에 있습니다. 스파이로 포섭할 때 이 배우의 기존 자기 서사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인가는 좀 열려있어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너의 동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작에서는 나를 돌봐주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해요, 원작. 감독님 작품에서는 그 대목에서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요. 그럼 너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매우 힘들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저는 그냥 배우예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서사 쪽에 좀 더 가까운 답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답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열리는 답을 해요. 저는 그냥 분석을 깊이 한 건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후자의 선택이 맞다고 느꼈어요. 거기서 남자 요원과의 사랑을 끝내버리면 너무 다쳐버려요. 그래서 감독님 선택이 맞다고 느꼈는데 감독님이 그 주인공 찰리의 영광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촬영하셨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그렇게 걸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작 소설에서 바로 그 대목에서는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찰리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인계인데요. 남자 요원이 유혹을 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유혹당해서 그 사랑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너무 혼돈했어요. 그리고 찰리는 그렇게 되면 정말 바보잖아요.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영국 그 아저씨의 이 한계가 여기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그래서 그렇게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로 전락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대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존 루카의 작가가 이 찰리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어떤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동생, 자기의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배우였어요. 그 찰리처럼 연극 배우였어요. 그 TV 드라마도 가끔씩 나오고 유명한 배우는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아니라 사촌이 경우 그 직접 이 주는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분이 70년대에 굉장히 과격한 운동권이었거든요. 70년대는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60년대 후반서부터 68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럽, 영국 이 동네에서는 엄청난 그런 과격 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테러리스트들도 많았고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같은 지금은 전설과 같은 그런 굉장한 커리어를 가진 여자 배우들도 막 여기서 옮기기 어려운 과격한 행동들을 정치적인 행동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 세범 같은 미국 배우도 뭐 블랙팬서 흑인 뭐 거의 그 혁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교류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도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와 함께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왜 그런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그 당시에 하셨느냐 그리고 이 소설의 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그냥 너무 단순해서 나는 배우잖아. 찰리 너 배우잖아. 그래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많은 뜻이 담겨 있을 텐데 그거는 그 해석의 영역에 남겨두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말씀하신 자기 이야기, 주체적인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또 어떤 또 대의에 봉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배우가 뭐 대의에 봉사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뭐에 그 꽂히면 그게 막 그 정열과 뭐 그런 걸로 밀어붙이는 그런 힘.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싶다. 또 모험심. 어떤 것이든지 내가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모험심. 그런 모든 것이 다 함축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냥 뭐 인간의 허영심일 수도 있고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장면에서 플로렌스 퓨가 I'm an actress라는 대사를 하기 전에 힘을 많이 들이면서 그 대사의 어떤 레이어들을 미리 만들 수 있게 대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플로렌스 퓨와 그 리딩을 할 때도 그 대사를 제일 좋아했고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래가면서 찍은 장면이에요. 이 작품 할 얘기 참 많은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통 이런 스파이물에서는 자기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워지는 그 순간들이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뭐냐면, 내가 바뀌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있는 나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있다고 믿었던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게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런, 뭐랄까, 밀란 콘데라라는 작가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현기증이 나는 이유가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고 싶어서 두려운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그것도 같이 따라가는 이야기라서 긴장감이 더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사실 다시 보면서 가장 즐겁게 보는다고 할까요? 이것이 나의 최고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 저한테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부끄럽고 그런 작품들이어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데 왠지 모르게 항상 볼 때 제일 제가 거리감을 두지 않고 저때 왜 저렇게 찍었을까 이런 저건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 찍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관객으로서 빠져들어서 볼 이 작품이 리트드러머입니다. 다만 왓챠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들이 있는 거면 이제 마무리 질문 2개 남겨놓고 있는데요. 감독님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각색 연출하고 싶은 원작이 뭔지, 특히 한국 문학 중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만한 작품의 후보군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그냥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희망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와 감천숲길을 시리즈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시리즈를 만드는 일이 나이도 있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긴 촬영을 해야 돼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로 할 수 있는 작품들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든가 그 작품은 정말 첫 챕터만 읽었을 때 정말 너무나 잘 썼다. 정말 이것만으로 이미 걸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었고,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죠.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럼 말만 해보는 걸로 즐거워요. 감독님이 소년이 온다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정말 궁금합니다. 좀 그런 영화들을 생각해봤어요.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 그리고 남한건성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남한건성은 다른 분들이 만들어버렸고, 카레 노래는 원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무공 3부작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그 카레 노래 스타일은 정말 김훈 선생의 문체 그대로 그 문체를 흉내내고 싶은, 그러니까 엄격하고 강점하고 그리고 아주 서늘하고 건조하고 그런 감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재현하고 싶은, 영상을 옮기고 싶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투자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독님 답변이 참 저는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한국 문학 중에서도 장르 문학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선택하실 거라고 예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가 여쭤보면 토지나 안촌스필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감독님은 한국 문학을 영화로 만들 때는 또 다른 어떤 거를 추가로 고려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뭔지는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 다 이제는 필요 없고 떠나서 그냥 감독님 추천 도서 목록 도서전이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검색해보면은 최근에 뭐 다른 곳에서 추천하신 리스트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곳은 제프 다이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쓰신 사진평론집 지속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고르셨는데 처음에 사진 얘기 하시면서 시작하셨더니 사진에 대한 많은 명작을 중에서 특히 또 이 책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이 책 말고도 또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면 한두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프 다이어라는 사람이 좀 되게 재밌는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 분야를 해서 최고의 책들을 썼거든요. 사진이라는 거 그리고 재즈 음악이라는 또 그러나 아름다움, But Beautiful,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재즈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고 사진을 좋아한다 항상 많지만 그거를 글로 어떻게 그것을 묘사를 할 것이냐 이건 정말 난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위대한지,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설득력 있게 쓴다는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읽는 책은 소설인데 그 나보코프 롤리타 쓴 나보코프의 틀림이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너무 그 부조리한 그 유머가 가득하고 좀 약간 비호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의 창조가 감탄이 나오는 책도 얇아요. 그렇게 작은 분량으로 그런 역사에 남는 캐릭터를 창조했다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읽는 작가는 제발트입니다. 제발트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작가들이 참 좋아하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르카레 선생의 존 르카레 선생의 후기작을 읽다가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제발트의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토성의 고리 뭐 이런 책을 읽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우스토리츠라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에리문화세 세계문화 전집에 있는데 거기 특이하게도 사진도 있고 글도 있어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독서가 가능한 게 저는 마성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꾸 돌아가서 다시 읽고 싶은 이게 참 이상한 매력을 가진 그냥 소설인데 뭐 역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는 이렇게 규정하기 힘든 그런 신비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네. 제프 다이어의 지속의 순간들하고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는 의류문화사 부스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나보코프의 푸니는 문학과 지정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책이 궁금하시면 문지 부스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소감 인사 정하겠습니다. 저는 뭐 추석 때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이병헌 아까 그 말씀드린 이병헌 손예진 이렇게 많은 영화를 개봉하려고 준비하고 열심히 후반 작업 중입니다. 네, 다시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정 있는 대담 진행해 주신 박찬욱 감독님과 신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무대를 잠시 정리하고 네, 저희가 사인회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한테 이 시간 한 30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준비해서 네,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앞서 오셔가지고 사인 한번 네, 진행할 테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J에서 네, CJ 그 다음 영화 프로모션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기다려야 돼. 그 얘네를 거기 한 사람 먼저 하는 거니까 딱 들어가야 돼. 어? 근데 나 옆에서 찍어가지고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빨리 꺼내야 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책까지 왔어. 요조가 지금 나왔다고 얘기해. 요조 안 좋아해? 저는 너무 좋아. 일단 여기다 넣고. 세현씨 아까 이쪽으로 왔다고? 빨리 아까 안 있어가지고 안 보이서 바로 여기 라면을 가는 게 어디야? 여기 바로 아는 잠깐만. 맞아. 나 빨리 모자 가져가야 되니까 사진 찍을래. 대박. 야, 그걸 찾았네. 눈썹이 돼. 나 빨리.